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디지털에셋 박근모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근모입니다. 예. 네. 디지털에셋은 나날이 크고 있는 회사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크고 있는 언론사 디지털에셋. 네. 가상자산 하면 디지털에셋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네. 는 얘기만 딱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거 제가 이제 플레임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제 가상자산에 관한 이용자들을 위한 법. 왜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법이 됩니다만. 네, 이 법은 이제 내년 7월 19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7월 19일부터 적용이 되고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저희가 수차례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사건들 몇 개 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테라루나. 맞습니다. 테라루나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양성되면서 예, 그분들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거든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하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용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 터지는 것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테라루나 사건이 뭐 이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사기 사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혹은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 이럴 때 그러면 거래소에 우리가 넣어놨던 예치금이랑 가상자산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또 이거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이걸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교황이 그 규율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화한.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이 등장을 한 거였죠. 물론 그 뒤에 나온 FTX 사건이나 뭐 최근에 나왔던 이제 델리오나 하드인베스트 같은 스테이킹 사건들 이제 이런 예치 서비스에 관련된 돈 사건들도 예치 났는데 못 빼놓는 맞습니다. 사건이 됐죠.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이용자 보호법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하나 둘 추가가 돼서 현재 모습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추가 좋은 점도 있고 여전히 미진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씩 보죠. 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은 공개는 됐었고 시행 예정이긴 한데 이제 올해 7월에 사실 초안이 공개가 돼서 이제 그걸 예고 기간 거쳐서 내년 1년 후인 내년 7월 19일 날 이제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용자 보호법을 보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입법 예고된 법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법.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비어 있는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과 감독 규정 제정안.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을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강화가 된 거였죠. 그래서 그게 지난주 11일 날 12월 11일 날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9일 날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시행령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이 시행령 내용은 사실 실무단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자들이 몸소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크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정의를 법 같은 경우에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가상자산 관련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상자산은 뭐냐?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직 몰라. 그것도 아직 없어요? 이제 가상자산이 뭔지는 사실 우리는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금융 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증표를 네. 가상자산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네. 여기 약간 문제가 있죠. 사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할 수 있는 것 사실 주식 같은 거나 이런 거 지금 전자적으로 지금 전부 다 거래가 거고. 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포인트도 있는데 포인트? 맞습니다.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또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예. 대표적인 게 게임머니, 전자화폐, 그다음에 전자등록 주식, 뭐 전자어음 이런 것들은
전자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쵸. 가상자산은 아니야. 맞습니다. 가상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그런 거야. 이게 막 붙이지 마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제외하자라는 게 원래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딱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시행령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예. 최신 이제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추가한 게 있었는데 그게 CBDC. CBDC와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가상화폐. 네, 예.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예.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CBDC와 NFT 이 두 가지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를 하자. CBDC는 알겠어요. 그거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만든 거예요. 현금이랑 똑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자산 그냥 아니야. 법정화폐인 거죠. 이건 현금이야. 그건 알겠어요. 근데 NFT는 왜 들어갔을까요? NFT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질의를 했었거든요. NFT도 이렇게 거래가 체결될 수 있고 교환이 될 수도 있고 이전이 똑같이 그러니까. 옮겨질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금융당국은 이 NFT라는 것 자체가 이게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거래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NFT를 뭐 예술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NFT를 가상자산에 포섭하진 않는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를 이게 거래에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가상자산으로 포섭할 수 있다. 그래서 NFT라는 껍질은 일단은 아닌데 그 행위를 들여다봐서 NFT 거래 행위를 들여다봐서 가상자산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가상자산으로 취급을 사안별로 하겠다. 게 입장입니다. 애매한데. 그 그쵸. 무슨 미술품 조각 이런 것도 다 NFT로 거래가 NFT로 되잖아요. 많이 근데 하죠. 그건 가격의 변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내가 뭐 IPO 같은 걸 해서 일단 받고 가격이 오르면 이걸 팔아서 차익도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뭘 이게 보호한다는 건지.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좀 다음 단계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울타리 안에 다시 넣는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당장 그것까지 전부 다 포섭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 NFT를 발행하는 발행자들이 전부 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조각 투자하는 그 조각 투자 사업을 하는 분들 혹은 개인들이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도 만약에 여기에 포섭해 버리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NFT는 생길 수가 있는 이번에 거죠. 이용자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 결국 맞습니다. 그거죠. 맞습니다. 알겠어요. 예. 외우지 뭐 일단 NFT는 보호 안 된다. 네, 뭐 보호 안 되기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용자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거든요. 아 이게 중요해요. 네, 이거 돈 굉장히 받아다가 마음대로 써버리고 파산해버리면 못 맞-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용자들한테 안전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 이용자 보호법에 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시행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지금까지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들은 자기네들 이제 주거래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트고 있는 그 은행에 그냥 고객의 예치금을 다 집어넣고 그냥 뒀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이제 세분화돼서 그러면 일단은 예치금 관리 기관은 시행령에서 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만 예치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네, 다른 데 맡겨서 하는 거나 수탁을 이렇게 맡겨놓거나 이런 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거래소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예. 무조건 거래소의 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은 분리를 해서 그럼 은행에 맡겨놔라. 그래서 그 이용자의 예치금은 거래소 사업자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아, 그 너무 당연한 거. 맞습니다. 너무 그 당연한 전까지도 건데 주구장창 여기서 얘기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그 너무 당연한 넣으면 건데 큰 주머니에 같이 일단 넣은 다음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달라는 사람 있으면 그냥 먼저 달라는 사람 꺼내주고 그냥 맞습니다. 그게 누구 돈인지도 모르는 그냥 그쵸. 엑셀에만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안승찬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돈인 거죠. 엑셀로 10,000원 넣었음. 그것만 있는 거지 그 돈이 어디 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그 내용이 강화돼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내용- 예치해놔라 은행에다. 그렇죠. 고객 돈은. 분리 보관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슈가 하나 된 게 있는데 그러면 은행이 그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을 했잖아요. 예.
은행은 그러면 이 예치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 음. 그 부분도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K뱅크가 약간 그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업비트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굉장히 막대한 예치금이 있었는데 그 예치금을 대출 담보대출 해주는데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로 해주지 마라. 네, 맞습니다. 대출로 돌리지 최대한 마라.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 운영을 하면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예치금에 넣어놨는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예치금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예치금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운영 수수료 쪽으로 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가상자산 쪽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고객들이 예치금을 이렇게 넣어도 뭐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빗썸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놓는다고 해도 거기서 이자가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다른 서비스들, 다른 이제 전동 자산 서비스들과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이득을 못 보는 구석이 있다. 가상자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예치금을 국채나 지방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용자들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근데 그 이자를 받으면 금융회사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준 만큼 거긴 또 돌릴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부분 이자는 주고 돌리지는 담보로 돌리지는 마. 그러니까 아, 대출은 그쵸. 해주지 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다음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제정안이고 처음 등장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예. 아직은 빈틈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채 지방채만 투자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그 SVB인가 거기도 국채에다 넣어놨다가 한꺼번에 뱅크런 나면서 실리콘밸리 네.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던 거 있는데 네. 그나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채나 지방채라고 하면 그나마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걔네들은 더 보니까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물렸는데 네, 그런 문제. 근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완 조치가 이제 예. 이루어지긴 할 테니까요. 그건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렇게 의의는 한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진 조치다. 안전해지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해졌다기보다는 그 전이 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그죠? 거고 그 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그전에 다 할 수 거래소도 있었다. 그랬습니까? 거래소들도 별도로 금융기관에 예치가 안 됐습니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사실 지금은 약간 시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5군데가 예, 있잖아요. 예. 실명 계좌를 트고 어. 있는 그 거래소들은 사실 그 계약을 빗썸, 체결한 업비트 순간부터 뭐 그런 애들? 네, 예. 순간부터 해당 은행에 예치를 하는 구조로 갔어요. 은행연합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실명 계좌 연장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코인마켓 거래소는 사실 애초에 원화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예치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 이용자의 가상자산만 있었죠. 근데 시점을 좀 더 앞으로 돌려서 우리가 실명 계좌 있기 전 시절로 예. 가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집 계좌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용자가 충전 입금을 해요. 그러면 통장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통장 하나 입금을 해서 그러면 거래소들이 그걸 구분해 가지고 여기 A라는 사람 거 우리 통장에 들어왔네. 그러면 A 거 이거 얼마 이렇게 적어 놓기만 했던 거죠. 그때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파산했던 거래소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때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구분이 안 돼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고 거래소가 이미 다 써버렸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콜드월렛 보관 비율에 대한 이제 명시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자율규제식으로 콜드월렛이 뭐예요? 차가운 지갑. 맞습니다. 그래서 지갑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가상자산 쪽에서는 지갑이라고 하는 게 계정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상자산을 넣어두는 보관소 역할을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갑에는 콜드월렛과 핫월렛.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 핫월렛은 말 그대로 따뜻한 지갑이잖아요. 네. 온라인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지갑. 그래서 항상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락날락한다는 건가요? 입출금이 굉장히 가능하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 좀 취약해지겠죠. 보안이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콜드 월렛은 온라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끊겨서 그냥 따로 USB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콜드 월렛들이 존재해서 그것들은 이제 온라인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저장 공간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자유규제 안으로 콜드 월렛 비율을 70% 정도로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번에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이걸 이제 시행령에서 80%로 명시를 했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70% 콜드 월렛에 넣어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최소 70%는 콜드 월렛에 넣어놔라고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너희들 80%를 해. 근데 대신 이게 80% 어떤 코인을 넣어놔야 될지 너희들 모르잖아. 그리고 너희들 뭐 예를 들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 한 200개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200개 코인들 전부 다 80% 수량만 넣고 20%만 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오히려 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총량 규제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체 가상자산을 전부 다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80%가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상자산은 콜드 월렛에 넣어놔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콜드 월렛을 많이 넣어놔 80% 정도는 항상 연결 안 된 별도로 떼나 별도로 떼서 땅에 묻어놔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해킹이라든가 뭔가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까?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도 수시입출금이 통장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으니까 뭐 잘 안 빼놓는 건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맞습니다. 수시로 빼는 건 수시입출금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인터넷 연결까지 정기예금에 한번 넣어놓으면 완전 땅에 묻는 거라서 절대 이건 못 빼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이 키사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이제 자산을 많이 탈취당했죠. 굉장히 큰 규모로 몇백억 원어치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당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형 거래소라고 하는 빗썸이나 업비트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 이하 거래소들은 굉장히 빈번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조치가 사실 콜드월렛에 넣어놓으면 해킹 공격이 오더라도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내가 사람이 가서 그거 땅 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콜드월렛 비율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은 좀 있습니다. 콜드월렛에 넣어놓으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다른 거래소에 빨리 옮기고 싶어, 송금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빼냅니까 그럼? 네, 전부 다 콜드월렛에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 지연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때 그래서 주문하면 잠깐만요, 사람이 지금 지하실로 내려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키를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금고에 보관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콜드월렛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 그냥 콜드월렛에 넣어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연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된다는 편이긴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게 내가 빨리 보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걸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금 송금도 바로 시간 실시간으로 못 기다려서 그렇죠. 실시간으로 바로 가야 보이스피싱 되는 활개치지 않습니까? 이 말은 20% 내에서 수시입출금은 될 텐데 맞습니다. 20%가 넘어가는 금액은 시간이 걸리는 걸 네가 감내해야 돼.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말한 콜드월렛 비율은 그래서 시행령을 보시면 매달 산정을 다시 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걸 산정을 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을 계속 매달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드월렛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이 부분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또 적립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보험 공제 네, 적립? 해킹이나 이런 전산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텐데 예.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금을 쌓아놔라. 음. 보통 금융사들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 그런 게 규정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거래소별로 알아서 능력별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월렛에서 보관 중인 가상자산 최소 5% 이상을 뭐 준비금 혹은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해놔라라고 예. 해놨습니다. 근데 5%가 이제 저희가 이제 5%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사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소 같은 경우 5%였는데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규모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최소 원화마켓 거래소는 30억. 그리고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5억 원 이상을 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아예 정해놨군요. 그렇죠. 예. 이 말은 사실 약간 업계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원화마켓은 30억 원인데 이게 좀 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30억 원 이야기가 나온 게 30억 원이라고 이렇게 찍힌 게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한번 한 게 있는데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은 30억 원을 준비금으로 입금을 해라 넣어놔라. 예. 가 발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5대 거래소들은 전부 다 이미 30억 다 넣어놨어요. 최소 30억 이상씩을 다 예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이미 이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긴 합니다. 최소 30억은 준비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코인마켓 거래소.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를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금을 쌓을 이유가 없었던 건데 이 조항이 생김으로써 5억 원을 내년 7월 19일부터는 준비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근데 돈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돈 없는 곳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영업을 못 하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 닫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코인마켓 거래소나 이런 뭐 수탁 사업이나 뭐 지갑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최소 5억 원도 준비금을 쌓아놓지 못하는 곳들이 지금 영업하겠다고 지금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슬쩍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논란. 이제 코인마켓 거래소도 전부 다 죽으라는 소리냐, 영업 접으라고 지금 압박을 넣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곤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있는 걸 그대로 차용해서 따온 건데 공시 요구. 맞습니다. 사실 공시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가상자산 쪽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아낼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사기로 처벌을 해왔습니다. 따로 조항이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시행령에서 이제 미공개 주요 정보해서 공시 정확히 사실 공시는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공시를 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예. 미공개 중요 정보가 있고 그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공개 정보로 풀리는 시점이나 이런 것도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공개 정보가 되면 그때부터 내부자 거래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내부자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제를 최대한 따와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했다. 네, 대신 뭐 여기는 시간을 뭐 6시가 넘어서 공개된 시간이면 오전 9시 뭐 경과에서 해야지 뭐 되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주식시장에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따왔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코인 갖고 시장은 있습니다. 계속 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그래서 원래는 앞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신 거 보면 보통 그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6시간 정도 예, 퍼블릭한 공간에서 공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밤에 공개되면 그러면 사람들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그 시간은 6시간 이상 공개된 상태로 노출이 돼야지만 이건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다라고 일부 타협을 본 형태긴 하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실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다룰 만한 사업자는 사실 거래소 사업자가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게 미공개 주요 정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재단이나 해당 뭐 A라는 코인 재단에서 갑자기 물량을 락업을 언제 푼다. 언제 이렇게 시장에 뿌릴 거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유리하죠. 그죠. 그 미리 뿌려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뻔하니까 미리 판매를 해서 이게 시장에 먼저 팔아버려야죠. 이런 정보, 내부자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해서 그걸 마케팅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래서 아직은 이 내부자 거래 관련돼서 이 미공개 중요 정보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있긴 해요. 왜냐? 그 이용자 보호법에서 이제 상위법이 이용자 보호법에서 공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네. 공시 규정이 아예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공시 규정이 들어가서 그러면 공시를 하는 주체는 누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시행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공시라는 명칭을 써서 체계를 다 넣어놓질 못했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업자가 그래서 이렇게 한다. 대신 그래서 이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아직 예.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진 와. 않고 공고 사항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아직은 갈 길이 알겠습니다. 멀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예. 네. 쉽게 말해 거래소들이 예. 임의로 우리 갑자기 흔히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가두리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입출금 갑자기 막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왜요? 그러니까 고맙다.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입출금 그냥 일단은 막아놓을게. 너희 입출금 못해 하거나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사유가 없음도 있습니다. 그게 내 맘대로야? 그냥 주기 싫어. 그냥 사유 자체를 없음으로 해서 네. 근데 입출금 중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은 입출금 중단이 됐는데 공지를 안 해요. 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자기네들 임의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거래소들은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돼가 기본이고 대신 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사유도 마련해둘게.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만 너희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어. 대신 입출금을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차단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걸 이용자들에게 통지를 미리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정당한 사유로 입출금 차단했을 때 이용자들에게도 통지를 하고 금융위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걸 보면 야, 진짜 다행이다가 아니고 무법천지, 진짜 무법천지구나 정말 그동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하나 정리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에서 밝히고 있는 입출금 중단 정당한 사유는 총 이 정도 5가지 정도로 됩니다. 원시 세계에 처음으로 법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뭐 이런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전산장애, 그러니까 블록체인 메인넷이 멈춰버리면 사실 입출금 자체가 애초에 막히기 때문에 예. 이런 기간은 당연히 거래소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유로 입출금을 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 막을 수가 있다. 네. 그때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있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네, 마지막 하나가 이제 과징금에 대한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벌 조항도 이번에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출금 중단 정당한 사유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해버렸다. 혹은 통지를 안 하고 입출금 차단을 했다라고 하면 과징금이 이제 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은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네. 이게 중요한 요소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시행령이 나오면서 이용자 보호법이 등장하면서 몇몇 개가 이제 할 수 없게 된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델리오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예치 스테이킹 스테이킹 서비스. 예치 뭐 랜딩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왜 아예 이게 못하죠? 이용자 그냥- 보호법에서는 어. 그걸 규정을 해서 이용자의 동종 동량을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된다.
다른 곳에 제3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 예. 이게 처음에 받은 사업자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보통 우리가 델리오 같은 이런 하루 인베스트나 이런 경우 보면 제3자에게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해서 예. 그걸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가 좀 굴려봐.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는 애초에 이제 불가능, 할 수 없다. 무조건 보관하고 있어야 네, 되니까. 무조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스테이킹이나 뭐 랜딩 예치 뭐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할 수 없고. 다 망했네. 랜딩 스테이킹 업체들은 다 망했네요.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던데 웬만한 건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아니 스테이킹 쪽이긴 하죠. 받아서 내가 받았는데 그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이자를 주려면 내가 직접 굴리든 전문가한테 맡겨서 굴리고 그쵸.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못 굴리고 은행에다 넣어놔. 그럼 뭐 그 이자를 못 주니까 스테이킹 사업이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스테이킹이 약간 혼용돼서 지금 쓰는 게 있는데 이 스테이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네트워크에 이렇게 맡겨놓고 예치를 딱 해놓고 그러면 네트워크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 이자를 받는 구조가 있고 예.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용을 어딘가 예. 가서 운영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 수수료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구조인데 이 트레이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자기네들 플랫폼 스스로는 애초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제3의 플랫폼을 옮겨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모델은 불가능하고 대신 이제 네트워크에 이렇게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전이 없는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MM도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 MM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MM이 뭐예요? MM이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시장 조성자라고 이제 표현을 거래 안 하는데 될 때 사주고 팔아주고 하는 맞습니다. 순간에 맞습니다. 거래소가 주로 그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거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 나오는데 거래소들은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특히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호가창이 비어 있으면 이용자가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MM을 통해서 그 호가창을 채우면서 거래 체결되도록 우리가 해줬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금융당국은 사실 너무 단호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도 MM이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빼서 이 MM 행위 자체가 시장 조종하는 행위와 맞아, 거의 맞아. 외관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춘 자들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래가 잘 되려면 시장 조성자가 있어서 사주고 팔아주고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너희는 못 믿겠다는 거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사실 못 믿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용자 보호법의 그 상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MM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갖춘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MM은 그냥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그것도 거래가- 다음 거래가 잘안 입법에서 될수 이렇게 있다. 보완이 이뤄질 부분이라고. 보완이 될수 있다. 네, 그렇죠. 하도 장난을 그동안 알겠습니다. 그나마 뭐 이용자 보호법이 생겼다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참 역설적으로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거 안 만들고 거래해 왔다는 것도 황당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 전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것도 그러네요. 사실이었죠. 네. 뭐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간다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봐야죠. 2%가 있었으면 또 한마디 했을 텐데. 아, 이거 마지막으로 이 화면 하나만 네,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나와서 입법 예고 기간이어가지고 1월 22일까지는 이게 의견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지금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이 다음 입법에서 혹은 감독 규정에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난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의견 제출하시면 되고 7월부터 시행된다. 네. 내년 7월부터. 알겠습니다. 자, 박근모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